안녕하세요. 오늘 여러분과 함께 깊이 살펴볼 내용은 바로 이재명 대통령의 새 헌법재판소장 후보자 지명입니다. 네. 김상환 전 대법관이 지명되면서 여러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데요. 왜 이 인선이 이렇게 주목받는지, 또 핵심 쟁점은 뭔지 저희가 좀 모아본 자료들 바탕으로 한번 파헤쳐 보겠습니다. 네, 헌법재판소장 아시다시피 정말 중요한 자리죠. 그렇죠. 이게 그냥 한 명 임명하는 게 아니라 뭐랄까 사법부 독립성이나 정치적 중립성 같은 아주 예민한 문제랑 연결되다 보니까요. 여러 해석도 우려가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어떤 점들을 좀 눈여겨봐야 할지 하나씩 짚어주시죠. 네, 그러겠습니다. 우선 이번 지명 방식부터가 좀 이례적이라는 말이 있어요. 헌법재판관으로 임명하면서 동시에 소장 후보자로 지명했다? 이거 하고 또 기존의 선배 기수들을 건너뛴 이른바 기수 파괴 인사다 이런 평가도 있고요. 김상환 후보자 어떤 인물입니까? 김 후보자는 일단 대법관 지냈고요. 또 법원 행정처장이라는 아주 중요한 보직도 거쳤습니다. 네. 특히 좀 주목받는 부분은 법원 내 진보 성향 연구 모임으로 알려진 국제인권법 연구회 출신이라는 점. 이게 자주 언급되죠. 국제인권법 연구회? 네. 2018년에 문재인 정부에서 대법관 임명될 때도 사실 코드 인사 아니냐 이런 지적이 있었거든요. 그때도 있었군요. 네. 특정 정치 성향, 이념 코드에 맞는 사람 쓰는 거 아니냐 이런 의미인데 이번에도 좀 비슷한 맥락에서 논란이 다시 불붙는 것 같아요. 김명수 전 대법원장 시절에는 법원 행정처장을 맡기도 했었고요. 역시 뭐니 해도 가장 큰 논란은 보훈 인사 의혹인 것 같습니다. 이게 과거 이재명 대통령 사건이랑 직접 관련이 있다면서요. 바로 그 지점입니다. 네. 2020년이었죠. 당시 이재명 경기도지사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대법원 판결. 이게 결정적인 배경으로 많이들 꼽습니다. 그 사건. 네. 2심에서 당선 무효형, 벌금 300만 원 선고받고 정치적으로 굉장히 큰 위기였잖아요. 맞아요. 근데 대법원 전원합의체에서 7대5, 아슬아슬했습니다. 7대5로 유죄 취지 원심을 깨고 사건을 돌려보냈죠. 7대5요? 네. 이때 김상환 후보자가 무죄 취지의 다수 의견에 샀던 갑니다. 결과적으로 보면 이 대통령의 정치적 생명을 구해준 그런 결정적인 역할을 했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거죠. 7대5라는 그 표결 결과까지 나오니까 이게 더 논란이 될 수밖에 없겠네요. 결국 자기한테 유리한 판결을 내려줬던 사람한테 사법부 최고위직으로 보답하는 거 아니냐 이런 시각인 거군요. 그렇습니다. 보훈 인사라는 게 바로 그런 의혹을 말하는 거죠. 과거에 받은 은혜에 보답하는 성격의 인사가 아니냐는 겁니다. 네. 그래서 법조계 안팎에서 이번 인선을 두고 정치적 중립성이 생명인 사법부 수장 자리에 과연 이게 적절한 인사인가 이런 좀 근본적인 문제 제기가 나오는 이유입니다. 김 후보자의 다른 판결들도 다시 좀 주목받고 있는 것 같아요. 진보적인 성향으로 분류되는 그런 판결들이 언급되면서 코드 인사 논란에다가 정치적 편향성 문제까지 같이 불거지는 것 같고요. 네, 맞아요. 예를 들면 비국산 쇠고기 수입 반대 촛불 시위 관련해서 국가배상 소송이 있었는데 거기서 시민 측 주장을 일부 받아들인 판결. 네. 그리고 방송인 김어준 씨의 박정희 전 대통령 관련 명예훼손 혐의. 이거 무죄 판결 낸 것도 있고요. 또 원세훈 전 국정원장 대선 개입 사건 유죄 판결이나 아니면 톨게이트 노조원들 직접 고용 판결처럼 노동 현안이나 사회 현안에서도 좀 진보적인 색채를 보였다. 이런 평가가 따라붙습니다. 그래서 이것 때문에 이거 혹시 문재인 정부 시절에 영향력이 컸던 특정 연구회 출신들, 소위 김명수 사단이라고 불렸던 그 그룹이 다시 사법부 전면에 나서는 거 아니냐? 이런 해석까지 나오는 거죠. 헌법재판소는 아시다시피 위헌법률 심판이나 탄핵 심판처럼 우리 사회의 방향을 결정하는 정말 중대한 결정을 내리는 곳인데 이런 논란 속에서 이루어진 인선이 앞으로 좀 어떤 영향을 미칠 수 있을까요? 헌법재판소장이 9명 재판관 중에 한 명이긴 하지만요. 그 역할이 상당히 중요합니다. 사건 배당이나 평의 주제같이 재판 운영 전반의 영향력이 크거든요. 그렇죠. 단순한 한 표 이상이죠. 네, 맞습니다. 그런데 김 후보자가 과거에 현직 대통령에게 결정적으로 유리했던 판결에 참여했다는 그 점, 그리고 또 특정 성향으로 분류된다는 점 때문에 앞으로 있을 정치적으로 민감한 사건들이 있잖아요. 예를 들면요. 지금도 계류 중엔 공직선거법 관련 위헌 소송 같은 거요? 이런 데서 과연 공정성을 담보할 수 있겠느냐 이런 의구심이 제기되는 겁니다. 그럴 수 있겠네요. 결국 이게 사법부 전체의 신뢰도 문제하고 바로 연결될 수 있는 거죠. 네, 오늘 이렇게 쭉 살펴봤는데요. 김상환 헌법재판소장 후보자 지명은 역시 보훈
인사 논란을 중심으로 해서 코드 인사나 정치적 편향성 우려까지 여러 층위의 논쟁이 좀 복잡하게 얽혀있는 사안인 것 같습니다. 네. 과거 판결과의 어떤 연결고리, 또 이례적인 발탁 방식, 후보자 개인의 성향, 이런 것들이 다 맞물려서 논란을 키우고 있는 것 같네요. 네. 그렇죠. 앞으로 이제 청문회 과정이 있을 텐데요. 거기서 이런 우려들이 얼마나 좀 투명하게 검증되고 논의될지 지켜봐야 할 것 같습니다. 네. 오늘 저희 이야기를 들으시면서 여러분께서도 한번 이 사법부 수장 임명이 우리 사회의 공정성이나 신뢰에 과연 어떤 의미를 갖는지, 그리고 정치와 사법의 바람직한 관계는 뭘까 한번 곱씹어 보시는 건 어떨까요? 네. 특히 자신에게 유리한 결정을 내렸던 인물을 사법부 요직에 앉히는 문제, 이걸 어떤 관점에서 바라봐야 할지 좀 같이 고민해 볼 지점인 것 같습니다.